속보입니다. 캐나다 동부 노스하버에서 혹한으로 난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하 35도. 밤사이 프로판 난로가 꺼지면서 한 노부부가 저체온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급차는 폭설로 지연되었고 현지 구조대 역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난방 엔지니어 박준호. 그는 홀로 눈보라를 뚫고 현장에 들어가 노부부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현지 주민들은 세대를 이어 목조주택에 물이 흐르면 집이 무너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한국식 온수난방은 금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방인 한 명의 작은 선택이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마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캐나다 동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한국식 온기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캐나다 동부 노스하버에서 난방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지역이에요. 눈은 11월부터 4월까지 계속 내리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석유난방이나 프로판가스로 겨울을 버팁니다. 한국에서 온 지 4년째지만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온수난방 기술을 제안해도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2025년 1월 14일 새벽 5시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소리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커튼을 열고 밖을 보니 이웃 노부부 집 굴뚝에서 나던 연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난로가 꺼진 겁니다. 이 추위에 난방이 끊기면 2시간 안에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노부부 집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니 잠기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실 온도계는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침실로 달려가니 노부부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입술이 파래져 있었고 할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즉시 911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폭설로 도로가 막혀서 최소 2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2시간이면 너무 늦어요. 트럭으로 달려가 전기 히터 2대를 가져와 침실과 거실에 각각 켜고 최대 출력으로 올렸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할머니 얼굴에 약간 핏기가 돌았고 할아버지도 눈을 떴어요. 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전기 히터는 공기만 데울 뿐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케빈, 마크, 클레어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온수난방을 설치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러자 케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목조라서 바닥에 물이 흐르면 무너진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고개를 흔들거나 한숨을 쉬었어요. 이 마을에서 목조주택에 온수를 흘린다는 건 금기였습니다. 온수 온도는 40도 이하이고 목재는 60도 이상에서나 변형된다고 설명해봤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은 그렇겠지만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할 수 있는 건 전기 히터 온도를 계속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건 3시간 후였습니다. 노부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갔고 혼자 노부부 집 앞에 남았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내렸어요. 발자국만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고장난 난로는 40년 된 오래된 장비였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겨울을 버텨왔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요. 혼잣말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방법은 있다. 하지만 혼자 해야겠군.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답답함도 아니었어요. 책임감 같은 거였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거든요. 트럭에 올라 백미러로 노부부 집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전기 히터의 붉은 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날 밤 4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한국식 저온 온수난방 시스템이었어요. 연필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을을 설득하는 게 아니야. 보여줘야 해.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노부부 집 앞에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눈은 계속 쌓였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케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닥에 물을 흘릴 순 없다고 했어요. 온수난방은 도시 부자 집 이야기일 뿐이라고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바닥에 물이 흐른다는 말은 집이 썩는다, 기둥이 휘어진다는 의미와 같았어요. 노스하버는 1970년대 지어진 목조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고 난방 방식도 50년째 변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판가스, 기름난로, 전기 패널, 캐나다 전체에 바닥 난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이곳에선 전설 같은 이야기였어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온수 온도는 40도 이하로 유지되고 목재는 60도 이상에서야 변형된다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런 건 이론일 뿐이고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였어요. 노부부 집 안으로 들어가 부서진 난로를 분해하며 집 구조를 살폈습니다. 목조 바닥은 오래됐고 아래층에는 얇은 단열재만 붙어 있었어요.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는 구조였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다시 추위가 올 때 또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위험을 감수해도 집을 잃을 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공포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거친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케빈이 다가왔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 마을 집 구조는 모를 거라고 덧붙였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어색한 칭찬 속에 진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외부인이라는 말이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에선 이게 기본인데, 라고요. 그러자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알지만 여기는 캐나다라고요. 동부의 혹한은 TV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말은 맞았지만 그 말은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폭설은 더 심해졌고 노부부 집 앞에 놓인 부서진 난로 조각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두려움이 문제였다는 걸요. 이 마을은 기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자작나무 풍경화를 발견했습니다. 50년 동안 부부가 살아온 이 마을의 상징 같은 그림이었어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해한다고요. 눈물은 아니었지만 눈빛엔 어떤 결심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자택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실행하지 못한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온 온수난방 시스템, 바닥을 뜯지 않는 7cm 높이명 패널, 목조주택 전용 단열 설계. 모두 한국에서 가져온 기술이었습니다. 연필을 들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노부부 집 평면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거실 가로 3.2m, 세로 4.1m, 침실 가로 2.8m, 세로 3.5m, 복도 가로 1.2m, 세로 5m. 숫자를 적으며 필요한 패널 수, 온수 파이프 길이, 보일러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났을 때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혼자라도 해보자.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직접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부부가 이불 속에서 떨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시 일어나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시작일 2025년 1월 15일 새벽 6시. 목표 노부부 집. 7일 안에 온수난방 완성.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두려움과 싸우는 건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2025년 1월 15일 새벽 6시, 트럭을 노부부 집 앞에 세웠습니다. 영하 30도였어요. 손난로로 얼어붙은 도구를 녹이며 첫 패널을 내렸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단열 패널은 손에 닿자마자 손끝을 얼리기 시작했어요. 나사 하나를 박으려 해도 손끝이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하루 만에 끝내는데 여기선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의 독백이었어요. 첫 패널을 바닥에 놓고 레이저 레벨기로 수평을 확인했습니다. 붉은 선이 바닥을 따라 흐르는데 예상보다 훨씬 심하게 출렁였어요. 목조 바닥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두드려 봤습니다. 곳곳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50년 동안 냉기를 머금은 목재가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패널을 들어 올려 다시 조정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갑 낀 손이 미끄러졌고 무거운 패널이 기울며 손등을 세게 찍었어요. 저도 모르게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흰 눈 위에 작은 붉은 점이 떨어졌어요. 패널에 찍힌 부분이 피가 새어나오고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상처 위에 내려앉았어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다시 패널을 잡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 시작인데 멈추면 끝이었거든요. 30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케빈이었어요. 눈이 잔뜩 묻은 코트를 털며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어요. 집주인 허락도 없이 뭘 하는 거냐고, 그리고 그 손은 뭐냐고 다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쓰러질 듯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집은 다시 추위가 오면 위험해진다고요. 케빈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위험은 내가 만들고 있다고. 이 마을에서 목조에 물을 흘린다는 건 재앙이라고 했어요. 40년 전에 이웃집이 습기 때문에 반토막 난 것도 모르냐고 소리쳤습니다. 케빈의 분노 뒤에는 마을의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인이 건드리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었습니다.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이 무너질까 두렵다는 거 안다고. 저도 무섭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얼어 죽는 게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공간 전체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케빈의 눈에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지나갔어요. 다친 손가락을 감싸며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스며든 붕대를 대충 감고 패널을 다시 밀어 넣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복사열이 사람을 살린다고, 뜨거운 게 아니라 몸 깊숙이 스며드는 온기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확고했어요. 기술을 자랑하려 온 게 아니라고, 살리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케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등에서 떨어지는 피 한 방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습니다. 노부부의 아들 마크가 서 있었어요. 다친 손으로 패널을 고정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눈보라 뒤로 새어나오는 미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하거나 극적이지 않게요. 다만 한 사람의 손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마크가 장갑을 끼고 패널을 잡았습니다. 둘이서 패널을 천천히 밀어 넣었어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케빈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지도, 다가오지도 않은 채 그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패널이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레이저 레벨기의 붉은 선이 수평을 그렸어요. 마크가 작게 웃었습니다. 됐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패널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 한가운데 은색 단열 패널이 반짝였습니다. 마크가 송곳을 쥐고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박으면 되냐고요. 너무 깊게 박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려면 패널이 딱 수평을 잡아야 한다고요. 마크는 한 번에 못을 박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이 망가질까봐 무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선 이게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크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패널을 두 번째, 세 번째 깔아갈 즈음 마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 집을 직접 만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6살 때였다고요. 그래서 남한테 맡기기 싫으셨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건 가족의 역사 일부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마을의 완고함이 누군가의 상처였다는 걸 알았어요. 집 바깥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케빈이었어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마크가 직접 패널을 깔고 있는 모습을 보며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마크, 너까지 왜 저러냐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마크는 아버지 집을 살리려면 해야 한다고 혼잣말했습니다. 케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마을의 금기가 깨지면 그동안 지켜온 방식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온수배관을 마크에게 직접 쥐어봤습니다. 뜨겁지 않죠? 정말 미지근하다고 대답했어요. 목조가 변형되는 온도는 60도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40도 가까이도 안 된다고요. 게다가 복사열 방식이라 나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온기를 만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그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이 온기로 겨울을 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걸 여기서도 만들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작업을 마칠수록 노부부 집 내부엔 서서히 형태가 잡혀갔습니다. 패널들이 하나둘 연결되고 배관이 자리를 잡아가자 현관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웃 2명이었습니다. 손에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필요하실까 해서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크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첫 균열, 아니 변화의 첫 징후였어요. 커피를 받아들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이웃은 잠시 머뭇거리다 들어와 바닥을 살폈어요. 아직 온기는 없었지만 패널과 배관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이걸로 따뜻해지냐고 물었어요. 네, 내일 밤이면 온기가 올라올 겁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마크가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지만 변하고 있었어요. 밤 10시 마지막 패널을 고정했습니다. 마크와 악수를 나눴어요. 손이 거칠고 차가웠지만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내일이면 첫 온기가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어요. 집 밖으로 나오니 눈이 멈춰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트럭에 올라 백미러를 봤습니다. 노부부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내일이면 그 집은 따뜻해질 겁니다.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밤 9시, 거실 한가운데 작은 LED 작업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배관 커넥터를 잡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기만 연결되면 오늘 안에 첫 온기가 올라온다고요. 마크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노부부는 안방에서 담요를 덮고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보일러 전원을 올렸습니다. 칙 온수 펌프가 돌아가며 저온수가 배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닥이 미세하게 탁, 탁 소리를 냈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저 소리는 집이 움직이는 거냐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조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처음엔 이렇게 적응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노부부에겐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꽉 쥐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냐고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고비라고 곧 따뜻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5분, 10분이 지나자 온도계 바늘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7도, 18도, 19도. 이제 밟아보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발끝을 내디뎠습니다. 표정이 크게 흔들렸어요. 바닥은 뜨거운 게 아니라 부드럽게 스며드는 복사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은요. 마크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집은 차갑기만 했는데 지금은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케빈이 현관문에 서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잠시 멈칫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두려웠을 뿐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케빈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도 혹시 가능합니까? 이 한마디가 마을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마크, 노부부, 케빈. 세 사람은 조용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발이 멈춘 창문 너머로 캄캄한 밤이 서서히 고요해졌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온도는 숫자지만 따뜻함은 사람이라고요. 미세한 수증기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단순한 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케빈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이 온기를 직접 보여주겠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어요. 밤 11시, 노부부 집을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집 안은 따뜻했어요.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노부부 집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시작이요. 다음 날 아침, 노부부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따뜻하다는 게 사실이냐고, 밤새 보일러도 안 꺼졌다는데 진짜냐고 중얼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라고요. 이 말 한마디가 마을의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발을 들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멈췄습니다. 따뜻하네. 신기하네. 공기가 부드러워. 이게 그 한국 기술인가? 표정엔 분명한 경외심이 스쳤어요. 하지만 상황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케빈이 한 남성에게 끌려갔어요. 마을 주민 중 가장 완고한 레오였습니다. 너까지 저 편에 서는 거냐고 물었어요. 케빈이 당황하며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레오 목소리가 커졌어요. 달라졌다고? 40년 동안 지탱한 방식이 틀렸다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레오의 말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마을의 정체성 붕괴에 대한 공포였어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레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사람이 아니니 떠나면 끝이지만 우린 평생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고요. 레오가 되물었습니다. 그 기술이 30년 뒤에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냐고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에선 수백만 명이 이 난방으로 겨울을 나는데 그 기술은 제 삶의 일부라고요. 레오는 되려 더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맞는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그때 조용하던 마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레오, 그만해요. 뭐라고? 저 사람 혼자 우리 부모님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발바닥에 따뜻함을 느꼈는데 3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그런 온기였다고 했어요. 마크는 준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이 기술을 믿는다고요.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케빈도 다른 주민들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 기술자 이상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후 레오는 마지막까지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한 일을 인정은 하겠지만 이 마을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한다고요. 그리고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등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마을을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마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시작이죠.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을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노부부 집 앞에서 두 번째로 문을 두드린 사람은 케빈의 사촌 클레어였습니다. 우리 집은 더 오래됐는데 혹시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클레어는 몸이 좋지 않아 겨울마다 병원 신세를 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이 집이 성공하면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어 씨 집을 두 번째로 하자고요. 클레어 집은 1970년대 초에 지어진 1.5층 목조 가옥이었습니다. 바닥을 살피다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잠깐만요. 바닥 밑탄열재가 거의 없네요. 마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없다고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와도 밑으로 전부 빠져나가 버린다고 설명했어요. 클레어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항상 너무 추웠던 거냐고요.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의 기존 방식 그대로 시공하면 효율이 나오지 않아 마을의 신뢰를 오히려 잃을 수 있었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집은 특별한 방식을 써야 한다고요. 특별 시공을 설명하자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레오가 다시 등장해 말했어요. 또 새로운 방식이냐고. 첫 번째 집은 운이 좋았던 거지. 이 집은 오래돼서 위험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클레어는 고개를 떨궜어요. 역시 안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거라고요. 마크가 힘을 보탰습니다. 레오, 당신도 봤잖아요. 우리 부모님 집이 살아났다는 걸요. 레오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문제 생기면 마을 전체가 다칠 수도 있다고요. 바닥 아래 기초틀을 다시 점검하고 클레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엔 하이브리드 난방이 맞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바닥 난방과 벽면 난방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조주택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요. 주민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몸을 감싸는 온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바닥만이 아니라 집 전체가 사람을 감싸야 따뜻한 거라고요. 클레어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따뜻해질 수 있냐고 물었어요. 네. 이번엔 바닥만이 아니라 벽을 통해서도 온기가 올라오게 만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공 준비를 위해 마크와 트럭에서 자재를 내리는 동안 골목에는 67명의 주민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담요를 두르고, 누군가는 노부부 집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집도 성공하면 정말 바뀌겠지. 레오도 결국 받아들이겠지. 노부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마을을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손에 든 자재를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골목엔 따뜻한 기대가 퍼지고 있었어요. 클레어는 두 손을 맞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전원을 올리고 하이브리드 패널 압력을 확인했어요. 골목엔 마을 사람 15명이 조용히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지만 모두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될까? 딱 작은 기계음이 울리며 온수가 바닥과 벽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분이 지나도 집 안 공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냐고요? 레오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이 집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요. 하이브리드 난방은 갑자기 뜨거워지는 기술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온도계 바늘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8도, 19도, 20도, 그리고 아주 미묘한 순간, 집 안공기가 붕하고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내쉰 듯한 따뜻함이었어요.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벽면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을 들이마시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따뜻해요. 벽이 따뜻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을 사람들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처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 이런 온기를 느껴본 건요. 노부부 할머니가 클레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케빈도, 레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레오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작업을 정리하는데 클레어 아들이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편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온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발이 조용히 내리는 가운데 작업 장갑을 벗고 편지를 가슴에 꼭 눌렀어요. 다음 날 새벽, 트럭에 장비를 실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마을 전체 난방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이었어요. 골목 끝에서 노부부와 마크, 클레어, 케빈이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겨울, 이젠 여러분이 만들어갈 차례라고요. 조용히 트럭 문을 닫고 서서히 눈 내리는 길을 달려나갔습니다. 바퀴 자국 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였어요. 작은 온기가 지나간 자리, 그 흔적은 이 마을의 겨울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작은 온기가 한 사람의 집을 지나 한 마을까지 번져갔습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였고 난방보다 따뜻함이 더 길게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